1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 1타 해법. 오늘은요, 중동 사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뭐 나스랄라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지난 7월에 그 지금 새로 대통령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축 인사로 온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인사를 불렀는데 이 외국 인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우리 국정원이 아주 은밀한 곳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했는데 죽었어요. 네. 나중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미국과 서방 국가가 휴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휴전이 곧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보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미국과 서방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산 나스랄라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마스는 이란과는 종파가 다릅니다. 순니파고요.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된 그룹이고, 이 팔레스타인 조직이거든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들고 후원한 조직이에요. 여기는 시아파고요. 기자님, 그 왕관에 보석이 없으면 왕관입니까? 그냥 모자죠. 이란이 갖고 있는 왕관의 보석이 헤즈볼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거기에 92년부터 이 조직을 이끌어왔고 이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했던 하산 나스랄라를 이스라엘이 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또 장군도 또 같이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참는 게 더 좋아요. 참는 게 승자인데, 이란으로서는 참기가 어려웠던 게, 이렇게 되면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을 뭘 믿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이란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가장 아끼는 헤즈볼라가 당해도 저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가 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 헤즈볼라 수장인 이 나스랄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이게 보니까 수년간 은신을 해왔던 걸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정밀 타격을 당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니까 나스랄라가 92년에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강압에 반대하면서 해방을 시키기 위한 열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던 단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 조직 자체가 탄탄하진 않았죠.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 하산 나스랄라가 이 조직을 받으면서는 이 조직을 완벽하게 군사 조직으로 재편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면서 훈련을 또 시키고, 이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32년 동안 하산 나스랄라가 헤즈볼라를 키웠고, 좀 과장된 얘기로 하면 하산 나스랄라가 헤즈볼라다. 네, 그 정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그 나스랄라를 포함한 지도부 해동 장소에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이 초대형 폭탄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가 붙는데, 이 벙커버스터는 어떤 폭탄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벙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산 나스랄라가 항상 목숨을 이스라엘에 노리기 때문에 실외로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산 나스랄라의 방송이 있다 그러면 다 그거를 은밀한 곳에서 찍어서 올리는데 대체적으로 지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의를 하려고 모인 장소가 지하 18m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지하 18m면 우리로 치면은
그 뭐 지하 주차장으로 한참 내려가잖아요. 보통 뭐 한 2m 40이니까 층간 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한 6, 7층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폭탄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폭탄은 지상에서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뚫고 내려가는 폭탄이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지하에 있는 군사시설을 때릴 때라든지, 특히 뭐 지하 핵시설 같은 경우에 때릴 때는 벙커버스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깊이에 따라 다른데 18m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그럼 이번에 뭐 헤즈볼라 내부에 첩자가 뭐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동안 꽁꽁 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타격을 당했을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헤즈볼라가 통신망이 완전히 노출됐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동 공부한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마스가 초등학생이라면 헤즈볼라는 대학생이다. 예, 그 무기 자체나 이거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상대인데, 거기다 이게 정규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쉽게 제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정보력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푸아드 슈크르라고 헤즈볼라의 2인자가 사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제거했죠. 근데 제거한 작전을 보면은 휴대전화기로 위험하니까 빨리 이쪽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그걸 받고 갔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휴대전화망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위험하구나. 휴대전화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데 삐삐. 네, 삐삐. 네. 써보셨어요? 아니 그 세대라고 해야 될지 아내라고 해야 될지. 네, 저는. 그게 전화번호가 뜨고 연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걸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운영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폭탄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코드를 집어넣고 폭탄을 심었고, 그게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대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그걸 터뜨린 거죠. 근데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통신망을 바꾸도록 유도를 했고, 그러면 무선 전화기에서 무선 호출기는 비교적 안정하거든요. 안전한데 그거에다가 안에다가 폭탄 3g을 폭약 같은 걸 발라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삐삐라는 거는 주머니에 넣거나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허리춤에 차잖아요. 그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복부 쪽에 내장이 터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성기 부분이 다 날아갈 수 있고요. 보통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3,000명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 300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 삐삐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하급 관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견 정도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무력화가 되니까 헤즈볼라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에 있었다는 거고, 나스랄라의 위치도 파악이 된 것도 이것도 다 내부 척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면은 내부 척자가 아니더라도 그 통신과 연결되거나 그거를 행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줬을 것이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 헤즈볼라가 작고 강한 조직이었는데 2011년 아랍의 봄을 지나면서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면서 조직이 커졌어요. 조직이 커졌고, 그리고 경제난이 어려우니까 대원들을 모두 다 먹거리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불만스러운 대원이 나왔을 테고, 불만스러운 대원 중에서는 돈의 유혹을 받고, 뭐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넌 넘겨라 이렇게 접근 안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새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나스랄라 폭격을 할 때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노골적인 바이든 패싱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 입장이 없죠. 사실 할 만한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핵심이다. 그럼 미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저지르고 사후 통보해요.
그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만나면 우리 한국한테 그런 얘기해요. 왜 니들은 다 미국한테 얘기하고 하냐? 미국한테 얘기하고 하면 미국이 하게 할 것 같아? 절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한 다음에 통보한다. 미국이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미국의 만류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우리 이번에 나스랄라 없애겠다 그러면 미국이 아유 하지 마 그러지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제끼고 이스라엘이 그냥 간 거죠. 헤즈볼라의 이제 새 수장으로 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딘이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조직을 조금 재건하고 임무가 막중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친이란 세력이고요. 이란에서 이란의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죽였잖아요. 솔레이마니 장군의 사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재건에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재건에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또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피해 다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나스랄라의 지도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원래 보통에 굉장히 걸출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더라도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데 사실 조직이 너무 와해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입고 당했었다면 실질적으로 핵심 세력이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아무리 뭐 하슨 나스라라는 말로는 헤즈볼라 대원이 10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리쿠르당이 지지율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행동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행동이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헤즈볼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따로 보셔야 되는데 하마스 때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인질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인질을 풀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질을 잡혀갔는데 내 가족이 잡혀갔는데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내 가족 죽어도 좋으니까 일을 해보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질을 다시 구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타냐후 총리는 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은 네타냐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데 높아지느냐?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서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의 북쪽, 남쪽을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설정해 놓고 있고 거기에 철책이 있고 철책의 안에 철책에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지키는 철책에 민간인 통제선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 민간이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휴전선에서부터 민간인 통제선까지는 굉장히 길어요. 우리 주민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망이 확보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국경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국경에 다 살아요. 그것도 좀 신기한데 국경에 사니까 우리 같으면 국경에 안 살 텐데 살잖아요. 그러면 헤즈볼라가 로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10월 8일부터는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국경 5km 안에 있는 6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안양이나 뭐 수원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숙박비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루 이틀이죠. 1년이 돼 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우리 인질을 빨리 구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 어떻게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1년 동안 내가 집을 떠나 있는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질 구출은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는데 헤즈볼라에 밀리지 않고 헤즈볼라를 위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헤즈볼라 니네들 올라가라. 4에서 7km.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건 7km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비우란 얘기예요. 우리 치면 비무장처럼 비워라. 근데 헤즈볼라가 비우겠습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 우리 다 시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때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 잘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일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뭐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면 아무래도 휴전에는 미온적인 이 네타냐후의 총리가 뭐 민심에 조금 굴복할 수도 있을까요? 네타냐후 사전에 굴복은 없습니다. 아유, 굴복했으면 이미 굴복했죠. 그 정도 압박은 압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정치적인 노림수가 뛰어난 정치인이라서 아마 이스라엘 국민의 한 3분의 2가 거리로 나와야지 내려갈까 생각을 할걸요. 네, 안 할 겁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협력에 이제 전념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뭐 이란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뭐 전쟁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브릭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제를 좀 하고 싶어 하죠. 어차피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 막아놨고 가장 좋은 건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는 건데 제재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고 근데 사실은 희망회로는 하나가 있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카멜라 해리스의 대통령이 되면 그 외교 선생이 사실은 그 핵협상의 주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립 고든인데요. 필립 고든이 이란의 카운터파트와 얘기를 하면 제재가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맞붙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이 그 꼴은 절대 못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는지 방해장을 넣을 거고 해방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 풀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러면서 남남 협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의 G7 쪽에 붙지 않는 나라들과 협력을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네. 이 레바논 국경에 네.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제 집결을 하니까 제한적 침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지상전이 좀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지상전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지상전은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는 지상전은 대규모의 군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가 구축해 놓은 땅굴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특수 정예 부대를 넣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교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인 지상전쟁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현명하죠. 왜냐하면 2006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맞붙어서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군인이 12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민간인까지 하면 거의 160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것도 정규 군이 아니라 예, 소위 말해서 비정규군의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한테 당했고 그거를 복귀하고 있겠죠. 그래서 헤즈볼라는 지금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는. 네.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 최근 이런 움직임이 저항의 축을 이렇게 좀 차례로 폭격한다 이런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의 축이라는 개념이 좀 뭔지 궁금하고 현재 이스라엘과의 뭐 대치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저항의 축은 이제 이란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2,000km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이란 세력을 구성을 해서 근데 구성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해방. 이 세력들을 저항의 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시아 민병대,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가자 지역의 하마스,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슬람 지하드, 이렇게 하면 총 7개의 전선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저항의 축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형태죠. 그거를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저항의 축을 만든 저작권자가 이란이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요즘 그런 말 있죠. 들어와 이란, 너 들어와. 너 지금 다른 애 하지 말고 너 들어와. 너하고 나하고 한판 붙자. 이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란이 비겁하니까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은 왜 못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미국 때문에. 미국이 분명히 이란에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스라엘 때리면 우리 반드시 개입한다.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건 미국과 이란 전쟁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계속 건드니까 열심히 참다가 지금 이제 폭발점이 온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 건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래도 이란은 힘들겠지만 외교 면에서는 이란이 더 압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란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제재도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란이 이제 결국에는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점에 와서는 결국 참지 못했네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뭐 처음부터는 나쁘진 않았을 텐데 언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저한테 누군가가 역사가로서 중동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딱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뽑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 이란은 79년 이전에는 왕정이고 세속정이고 그리고 친미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공학이 있었고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비키니 입어도 괜찮았고 술 마시고 팝송 듣고 다 있었어요. 79년에 근데 바뀝니다. 왕정이 공화정, 그것도 이슬람 공화정, 그리고 세속정이 이슬람정이죠. 그리고 친미가 반미가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9년부터는 서로 다른 길을 갔고, 근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란이 2002년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누고 있죠. 또 그 당시에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참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그 지도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나 이념에 충실해가지고 아흐마디네자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이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게 된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게 약간의 공포심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를 반드시 없애려고 그런다. 어느 정도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란은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결승전에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란? 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요? 이란이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승전에 올라오면 이란이 포기하고요. 이스라엘이 올라가 있고 이란이 준결승 하잖아요. 그럼 이란 집니다. 일부러 져요. 준결승을 안 하거나. 그 정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뭐 벌어졌던 뭐 대리전,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간접적인 전쟁도 많았을 텐데 많았죠. 그것도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신문에서는 이란만 공격하고 저항의 축에서 이란은 나쁘다 얘기하는데 이란만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란의 주변 국가들과 보통 주변 국가들이 이란에 친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보통 모든 나라들이 이익과 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친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이란 내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의 모국어는 공용어는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아이의 100명 중에 60명만 모국어가 페르시아예요. 나머지 40명은 비페르시아어가 모국어예요. 근데 이들이 집에서 쓰거나 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집에서는 사투리를 엄청 쓰다가 서울 학교에서 오면은 전부 다 표준말로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이란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독립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모사드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은 것도 누가 죽였느냐? 그 숙소를 지키던 그 2명이 모사드의 돈을 받고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망명을 했다. 이스라엘은
돈이나 이런 불만 세력들을 포섭을 해서 계속 이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주변국 얘기를 해주셔서 네, 요르단,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주변국들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조금 어떻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랍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도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죠. 워낙 크니까, 워낙 큰 나라고, 이 나라들은 사실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3년 전까지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게 무모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포용 정책으로 갑니다. 같이 가자.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제 그 중동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한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다. 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그래서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정권 교체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를 원하는데? 같이 이웃으로서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고속도로를 같이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신호를 지키면 잘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란은 갑자기 끼어들었다. 갑자기 끼어들고 막 저쪽으로 가고 막 왔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똑같이 신호 지키고 가자. 정상 국가로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탄야후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탄야후와 이스라엘 구분해서 이스라엘과도 경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싫지만 이스라엘이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제로 같이 묶어서 가자. 이게 지금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탄야후가 있고 이스라엘이 저럴수록 관계 정상화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 정상화는 끊지는 않겠다. 아까 이란의 핵 개발 때문에 이스라엘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됐다, 뭐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핵 관련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자면.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79년 이전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어요. 팔레비.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미국의 기준은 친미국 가면 오케이, 반미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2002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이란이 핵시설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 없다. 우리는 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인 핵이 개발을 하려고 그런다. 무기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주요 국가들은 이란이 무슨 말하든 소용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 너는 분명히 만들 거야. 그래서 아랍 국가들로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최근에 그 모하마드 빈 살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바보처럼 핵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 다 만들 거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란이 핵을 만든다면 우리 사우디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란이 핵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마치 언론 이런 데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바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금방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나 지금까지 IAEA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핵물질을 확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핵폭탄을 만드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이란의 핵 무장은 미래의 얘기죠. 아직 가까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을 만들 때 핵을 만약에 개발을 할 경우에 받을 차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재협상을 하고, 그 전에 JCPOA 협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20%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20%면 무기급은 아니거든요. 20% 넘어가면 이제 무기 60, 70, 80 그러면 이제 무기급이 되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걸로 아마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란이 갑자기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란은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해요. IAEA가 계속 사찰하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 대립이 시리아 내전 같은 다른 중동 분쟁에 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이스라엘은 시리아 분쟁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 이란, 이스라엘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결국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결국엔 이제 두
근데 네탄야후 총리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총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말의 국자 당권인 겁니다. 일종의 근기어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말은 하지 않지만 사우디를 통해서 사우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하면은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에 군대가 있는 거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선다, 설령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서 국가가 선다 할지라도 무장은 어려울 거다. 결국은 경찰 병력이나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과연 국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은 이상적으로는 정답인데 현실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난관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좀 물러나거나 좀 그렇게 되면 분쟁 양상이 현재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서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모든 휴전 협상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될 때쯤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화가 난 거고, 오늘 아랍 국가들 전부 다 공통적인 생각이 네타냐후는 휴전에 관심이 없다. 뭐가 관심 있느냐? 새로운 중동 지도를 긋고 싶다 이거죠. 네타냐후가 생각하는 중동에는 이란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지도를 두 개를 보여줬죠. 하나는 축복의 지도, 하나는 저주의 지도인데요. 축복의 지도에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교역로를 만들고 교역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물품을 배송하는 모두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쓰여져 있는 그림에는 이란의 프락시들이 다 있고 이거는 저주의 길이고 이거는 혼란밖에 없고 이거 중동만 혼란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이게 네타냐후가 항상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그려온 이스라엘 지도 그림에 팔레스타인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의식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게 과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과연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에 집중을 하면서 가자 지구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공세가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가자 지구 문제가 조금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가자에 사람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러니까 아랍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원조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대단히 하나도 없냐 사실 화가 나죠. 그렇지만 아랍 민심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거 있는 한에는 아랍 국가들도 쉽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기초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렛대가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아랍 인구는 전 세계 아랍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98%의 다른 아랍 애들을 믿고 우리한테 지금 막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이 98% 아랍과 먼저 친구가 돼버리면 얘 나한테 못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네타냐후가 갖고 있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국가들과 가장 큰 대화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공습 시 하루에 쓴 방공망 운영에 쓴 비용만 2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이 갈등이 이스라엘 경제에 조금 미치는 영향 가장 큰 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이스라엘은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예비군 제도니까 전쟁이 있으면은 그 병력을 계속 그 예비군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제가 대학생이면 공부하다가 가야 돼요. 군대 갔다 왔지만 이미 제대했으면은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은요. 지금 오늘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이스라엘의 신년 연휴거든요. 그럼 이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대학이 다 개강을 해요. 그러면 공립학교가 괜찮겠죠. 어차피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사립학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50%는 군대가 있고요. 50%는 학교 안 나오고 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에 안 돌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서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학만 그렇습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군 가면 생계 그만두고 가서 일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죠. 기도도 너무 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 국가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유대 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게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게 있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광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내 돈 내고 올려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온 사람들이 없어서 가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다 철치 상태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성묘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줄이 너무 서서 그거 줄 서서 몇 시간 동안 들어서 이거 살짝 보고 한 3, 4초 보고 나와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거기 그 경찰이요. 드루즈인들이 경찰이거든요. 경찰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관광객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경제가 지금 관광 경제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상국가 정상적으로 다시 그 경제 발전하려면 전쟁이 끝나야죠. 이란이 헤즈볼라 이제 수장 암살로 보복을 예고했지만 아무래도 경제 인플라가 취약하니까 딜레마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의 딜레마 극복 방안은 어떤 걸까요? 이란의 극복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제재 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그냥 문 닫고 걸어도 뭐 죽든 말든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뭐 제재를 하려고 해도 제재할 수가 별로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이란은 원체부터 세계와 연결된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출도 해야 되고 가스 수출도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제재 해제가 안 돼도 살아보겠다 하고 저항 경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항 경제도 그것도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2015년에 핵협상이 될 때 1달러가 미국 1달러가 이란 돈으로 37,000 리알이었습니다. 37,000 리알, 37,500 리알 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가? 지금 2015년이니까 지금이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예, 거의 9년 됐잖아요. 60만 리알입니다. 1달러가 60만 리알이에요.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코로나 직전에 이란에서 온 사람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달러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예, 한국에서 10달러 10,000원 얼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환산해 보면 이란에서 10달러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경제가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이네요.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 사이의 이런 분쟁이 세계 경제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라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좀 잔인한 말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으로 논다면 한 10% 정도. 예. 근데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어서 확전이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100%예요. 유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2011년에 이 아랍의 봄이 나고 2012년에 리비아에서 난리가 났었을 때요. 리비아가 하루에 뽑아내는 석유 양이 160만 배럴이거든요. 우리는 단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리비아 석유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리비아 석유 160만 배럴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람들이 불안심해가 되면서 휘발유가가 2,000원이 넘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란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이 하루에 쓰는 석유의 수입량의 70%가 그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길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차질이 생긴다.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확전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면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이 끝나니까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될 거고 이란과 미국이 싸움이 되면 다시 러시아도 끼어들 테고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5차 중동 전쟁이 얘기하는데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방송 못합니다. 이제 다 우리 그냥 다 끝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예.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을 하냐 마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중동 확정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유가가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좀 유가 전망은 아니요, 지금 뭐 안정되지 않으니까 유가가 출렁이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출렁거렸더라고요. 이번에 더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대선이 모든 게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야지 모든 게 좀 명확하게 선이 이루어질 건데 그놈의 대선 빨리 지금 그러니까 모레나 내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불투명성이 걸어는데 미국 대선이 걸려오니까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안 풀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안 풀리고 하지만 다 안 풀려요. 지금 미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니까 내더라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대선이 끝나면은 그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요. 물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엔 변화는 없어요. 예,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해리스가 되면 이스라엘에 조금 까탈스럽게 굴 수는 있어요. 예, 오바마 제2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바마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런 지렛대는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지렛대는 없어질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다음 대통령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도 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대선은 끝나야 됩니다. 빨리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불확실성 해결을 위해서. 네. 중동 전쟁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K 방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 미칠 뭐 경제적 영향 어떻게 보실 것일까요? 중동의 긴장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요. 미국이 2011년 10월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서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나오는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거의 기울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 방산과 연관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우리 70년대 자주국방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중동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중동에서 자주국방을 할 때 가장 좋은 파트너 어디냐?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한을 막느니라고 진짜 돈을 많이 썼잖아요. 돈 많이 쓰고 다른 데 쓸 돈 아껴서 쓰고 했는데 그게 묘하게 지금 중동에서 그게 꽃이 피네요. 자주국방의 꽃이.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랑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높고 그리고 싸요. 똑같은 탱크를 해도 독일제가 더 좋다고 하지만 독일제가 너무 비싸요. 아니 수준이 엔간이 그러니까 독일제하고 우리 수준이 거의 100배 차이가 나거나 그래서 독일 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지만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더 비싸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방산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민단체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뭐 중단해라 뭐 이러기도 했다는데. 네, 뭐 시민단체 중단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겠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딜레마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좀 민간인 살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기업이 하는 거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안 팔듯이 조용히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K 방산이란 말도 제발 좀 쓰지 말자.
좋을 게 없잖아요. 예, 어차피 사람 죽이는 무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송업체에서는 교수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막는 무기입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 군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대 물건은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물건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좋아요. 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군대 기술이 발전을 하면 다른 기술이 파급적으로 발전해요. 방산이 발전하면 다른 것도 파급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할 건데 그런데 이제 무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용히 수출도 하고 협력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이고 이게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도 좋습니다. 이런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받을 리스크 중에 가장 우려되는 산업 분야 어디라고? 아무래도 우리 에너지가 가장 크죠.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이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석유,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친환경으로 자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수소 같은 거를 다른 나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중동이 제일 좋아요. 햇볕 죽이지 않습니까? 햇볕 좋죠. 그리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묻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석유를 빼면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이란 이런 분쟁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고 또 언제 좀 끝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때까지는 고비일 것 같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제 100% 공격을 할 거거든요. 거의 그냥 99.9%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일 것 같아요. 뭐 네타냐후 총리도 공격하겠다고 그랬고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4월과 비교를 하면은요. 4월달 공격할 때는 주변 국가들에게 3일 전에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350기에 달하는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을 쐈어요. 드론은 늦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재래식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빌자면은 재래식 무기 대방출이라고 그랬어요. 예, 대방출.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요. 이번에는 서너 시간 전에밖에 알려주지 않았고요. 미국과 러시아에게 알려줬다고 그러고요. 181기를 쐈는데 탄도미사일이고 굉장히 신형으로 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갔냐면 이란에서 쏴서 12분 만에 도착했대요. 손술팀이 별로 많이 없었던 거죠. 강도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반격도 당연히 세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격이 어디까지 하느냐.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이란은 다시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한 건 보복이지 확전을 원한 거 아니라고 얘기해서 한 발 슬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과연 이제 이스라엘은 너 확전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원해 하고 계속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이 그걸 얼마큼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견디면 승자인데 이란도 자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반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일단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선까지 대선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대선이 빨리 끝나서 빨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먹구름이 좀 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한국은 이제 급박해진 중동 리스크에 맞춰서 이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도 아니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교통 정리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듯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협력을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양자 협력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양자 협력은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둘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잘 되면은 둘이 얻는 거 많겠죠. 안 되면 둘 다 폭삭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국가들 간에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셋이 끼어가는 거예요.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가가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생산 능력과 UAE의 자본과 인도에 진출하는 그 기술들
예, 인도가 이제 우리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그 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라와 같이 가면은 이게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할 때보다는 덜 먹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시장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회의를 갔는데 독일에서 회의할 때 중동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의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물건을 쓰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데 아주 좋은 100달러짜리가 있고 그거보다 한 성능은 20% 떨어지는데 60달러짜리가 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뭘 쓰겠냐? 조금 떨어져도 60달러 쓴다. 왜냐하면 20% 떨어져도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게 중국제다. 그게 중국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가난한 나라 지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틀에서 갖고 들어오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미국이 못 하고 있다. 그걸 브릭스가 하고 있고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고민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의 측면에서 무역 시장을 넓히려면은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인도는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또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하고는 친해요. 그래서 인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물론 이제 인도하고 협력이 쉽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인도 본토에 있는 인도 회사만이 아니라 중동에 나와 있는 인도 회사하고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윈윈을 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니까 조금 더 가능성을 타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경제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데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돌발 변수를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창의적인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잘 대우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당을 깔아주고 서포트해주고 그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동 시장에서 우리 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걸 도와준다면 저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